자영업자들이 840조 원에 달하는 빚을 진 가운데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기업들이 주식과 회사채의 발행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22조 원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하반기 IPO 시장 대호로 꼽히는 카카오뱅크가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펀드와 보험, 자산 관리로 영역을 넓히며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고점 우려까지 제기되며 우리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시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이미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4단계 거리 두기가 실시되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머지않아 기준금리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어났습니다. 지난 2분기 개인 사업자들의 은행권 대출이 9조 3천억 원 증가한 것을 더하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 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부터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은 12.8%, 가계부채가 9.5% 각각 증가한 데 비해 자영업자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4단계 거리 두기로 매출 감소가 불보듯 뻔해 부채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한 유예 조치가 9월 끝나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가려졌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은 곧바로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지난 1년 6개월 새 1%포인트 가까이 오른 데다 향후 한국은행이 기존 금리를 올리면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경기 회복으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과도한 부채를 연착륙시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들이 주식과 회사채 발행으로 122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증시 호황으로 직접 금융시장이 활성화된 데다 하반기 금리 상승이 예상되며 발행 시장에 불이 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직접 금융 규모는 122조 7,661억 원. 12조 6,361억 원어치의 주식과 110조 1,300억 원의 회사채를 통해 조달한 겁니다. 이는 전년 대비 31조 2,539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시 호황으로 인해 기업 공개와 대기업의 유상증자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주식 발행이 작년 상반기 대비 6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 공개, 즉 IPO의 경우 역대급 증거금이 몰린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아이테크놀로지 등 코스피 4건과 코스닥 45건 등이 이뤄지며 전년 동기 대비 2조 1,063억 원 늘어났습니다. 유상증자도 대한항공과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31건을 통과해 총 9조 4,605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조 3,768억 원이나 급증한 규모입니다. 회사채 발행은 89조 3,592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리 상승 전에 미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조 7,708억 원 늘었습니다. 일반 회사채는 30조 7,8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한 중장기채 위주의 발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작년 상반기보다 차환자금 비중은 크게 줄었습니다. 금융채는 71조 5,8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 4,296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 중 금융지주채는 6조 760억 원으로 3%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은행채는 22조 2,450억 원으로 56.9%나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하반기 IPO 시장의 대어로 꼽히고 있는 카카오뱅크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복 청약이 금지되는 첫 번째 공모주인데다가 몸값 고평가 논란의 중심에 있어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뱅크는 고평가 논란을 딛고 금융 전반에 혁신을 주도해 1등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1등 은행, 1등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포부입니다. 단순한 은행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로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겠다는 겁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혁신적인 기술과 강력한 플랫폼 파워, 카카오 생태계를 활용해 새로운 금융 경험을 선사하겠다며 기존 은행과는 영업이익 구조와 수익성 등 출발점이 다른 만큼 고객들이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진정한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국내 은행과는 비교가 불가하다고 선을 그은 건데 공모가 고평가 논란을 정면 돌파한 셈입니다. 우선 카카오뱅크는 공모자금을 바탕으로 포용적 금융을 선보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신용평가 모형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과 실행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주택담보대출을 올해 안에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도 강화합니다. 1,600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 트래픽을 무기로 카드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과의 제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산업과 해외 진출 등 신성장 동력도 확보한다는 포부입니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희망 범위는 33,000원에서 39,000원으로 오는 22일 공모가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15조 6천억 원대에서 18조 5천억 원대로 국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하루 만에 배달되는 당일 배송,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짧으면 10분, 길어도 2시간 안에 배송해주는 시간 단위로 유통업계 배달 경쟁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빠르면 10분, 길어도 2시간 내 상품을 배달해주는 퀵커머스 시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비마트로 퀵커머스 시장을 연 배달의 민족과 작년 요기요에 이어 최근 쿠팡이 10분에서 15분 만에 배송하는 쿠팡 이츠 마트를 내놓으며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배달 대행사 메쉬코리아는 아예 올 하반기 새벽 배송 기업 오아시스 마켓과 합작 법인을 출범해 퀵커머스 플랫폼을 선보입니다. 백화점들도 하루 단위를 넘어 시간, 분 단위로 단축된 속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이동형 냉장 물류창고로 신선식품을 30분 안에 배달하는 퀵커머스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분단위 배송에 위기감을 느낀 편의점들도 퀵커머스에 나섭니다. 메시코리아 지분을 인수한 GS리테일은 지난달 49분 배송 서비스 론칭에 이어 최근 요기요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요기요를 활용해 퀵커머스 확대에 주력하기 위함이란 분석입니다. 편의점 CEO는 배달 제휴 확대로 퀵커머스에 승부를 겁니다. 최근 페이크 오더 입점으로 CEO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배달 플랫폼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퀵커머스 도입의 핵심은 배달 인프라와 서비스 퀄리티인데요. 향후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배달 대행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업계가 속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대세가 된 온라인 쇼핑에서 빠른 배송 외에는 마땅한 차별 전략이 없는 데다 소비자들의 선호가 워낙 높은 탓입니다. 실제로 우아한 형제들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작년 퀵커머스 매출은 약 2천억 원으로 1년 만에 4배 성장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기아가 준중형 SUV 스포티지를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가솔린과 디젤 엔진에 더해 하이브리드 모델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기아가 오늘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5세대 스포티지 출시 기념 디지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형 스포티지는 1.6 터보 하이브리드와 1.6 터보 가솔린 2.0 디젤로 구성됩니다. 기존 엔진 라인업에 더해 하이브리드 모델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스마트 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구동 모터가 조합돼 시스템 최고 출력 230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이라이드와 이 핸들링으로 성능과 승차감을 다듬었습니다. 운동 방향과 반대의 관성력을 발생하도록 모터를 제어해 쏠림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신형 스포티지 전체 트림 중 하이브리드 모델에 최초로 탑재되는 이 라이드 기술은 차량의 과속 방지턱과 같은 문턱을 넘을 때 발생하는 불쾌한 피칭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실내외 디자인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전면은 블랙 컬러의 패턴을 적용한 타이거 노즈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됐습니다. 실내에는 12.3인치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연결된 디스플레이가 국내 준준형 SUV 최초로 탑재됐습니다. 자연의 역동적인 감성을 기반으로 과감하고 도전적인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큰 면적의 그릴과 하이테크 디테일의 대비를 통해 기아 디자인 철학인 오포짓 유나이티드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신형 스포티지는 지난 6일 시작된 사전 계약이 영업일 기준 열흘 만에 22,195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은 개별 소비세 3.5%를 반영한 1.6 터보 가솔린 기준 2,442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예,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 마감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까지 합쳐지니까 2거래일 연속 뉴욕 증시가 하락한 거고요. 어제는 낙폭도 제법 깊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고점 우려까지 다시금 제기되며 불안감이 엄습한 거고요. 우리 시장도 이에 하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더운 프로젝트의 홍성학 대표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잘 계시죠? 예,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 오늘도 이제 좋은 의견 좀 듣도록 해야 될 텐데요. 뉴욕 증시 급락이 생각보다 깊게 나왔어요, 간밤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된소리를 함께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시장은 뭐 그동안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 꾸준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왔고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한 30번 이상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어떤 그런 상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일 거고요. 그런 측면을 이제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어제 뭐 미국 시장 하락하고 했던 부분들은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에 비한다면 하락폭이 오히려 작은 수준이 아닌가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 우리 주시장을 뭐 압박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상승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 같은 어떤 요소들이 우리 시장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현재 상당히 불리한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150원까지 올라왔는데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조금 제한적인 어떤 범위 내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어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고 그에 반응해서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은 개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나쁜 거 아니다라고 들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커지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지난주 기준으로 지금 3만 명 일일 확진자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3배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하거든요. 증시에 큰 영향을 이렇게 줄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우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으로 예.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인가, 무서운가, 아니면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의 상태가 무서웠을까 생각해 본다면 지금보다 작년이 훨씬 더 무서웠던 어떤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코로나 압박 속에서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현재 백신도 개발됐고 투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치료제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할지라도 작년에 전혀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했던 시기보다 지금부터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대응력이 훨씬 더 빨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그다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이미 주식시장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면역 체계를 일단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유럽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작년에 대한 어떤 데자뷰가 일어나는 거죠.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 공포스러운 어떤 두려움, 공포감 그리고 크나큰 손실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우려가 불거짐에 따라서 작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 등이 작용하면서 이제 선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먼저 매도에 나서고 있다. 작년에 선제적으로 매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올해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을 작년처럼 뭐 급락상으로 몰고 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오히려 잠깐 시장에 충격을 주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좀 루즈해져 있는 어떤 그런 시장 상황에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두 발 전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차후 시장의 무게감을 줄여주고 현재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꾸준히 경신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마디로 작년에 그 불안감에 대한 학습의 결과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쪽입니다. 경기 고점 우려 또다시 나왔거든요. 안전자산인 국채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1%대까지 간밤에 보니까 9%가 밀려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겁니까?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8%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급락했죠, 사실은. 자,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올 상반기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상승하는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 상승하고 국채 금리 상승이 결국은 연준의 테이퍼링을 조기 실행시킬 것이고 연준의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올 상반기 내내 시장이 압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금리가 인하돼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으면 시장에 대한 두려움, 유동성 축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 과정 속에서 금리도 급락을 하고 금리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이 부분은 결국은 그동안 금리가 상승하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 고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금리가 상승하는 가장 구조적인 이유는 경기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명목금리는 결국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단순히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유동성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제 나타난 현상을 놓고 본다면 어제뿐만이 아니고요. 지지난주부터 계속 나타난 현상인데 금리와 주식시장의 그 관계가 그동안 역외관계에 놓여 있다가 정외관계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금리가 하락했던 요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첫 번째는 금리 상승을 빌미로 인해서 그러니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의 하락인 거죠. 채권 가격의 추가 하락을 예상한 매도 세력들, 숏플레이어들이 매도를 단행했다가 실제 추가적인 어떤 채권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환매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금리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물가 불안인데 현재 올해 상반기에 물가 불안을 가져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유가를 비롯해서 철강금속, 우리, 니켈, 은 등등의 비철금속들과 농산물 가격들의 상승이 이제 급하게 올라오면서 물가 부분을 건드렸는데 지금 현재 유가도 최근에 상당 가격 76불대를 정점으로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상반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던 농산물 가격들이나 철강금속 가격들도 지금 현재 상단을 맞고 지금 상승세가 일단락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물가 불안 요인이 가장 컸던 이유는 모든 재화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화 시켰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원자재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부분들로 감안한다면 금리의 인상이 가파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시장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어떤 모습들과 함께 나타났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일반적인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는 금리도 상승하고 주가도 같이 상승하거든요. 결국 금리 상승이 주가와 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어떤 현상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한 2주 전부터 금리하고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국채금리가 1%대까지 밀렸다. 만약에 이 국채금리가 1%대까지 밀리고 1.1%대, 그리고 이게 경기 둔화, 경기 정점을 기록한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동안 코로나 전국에서 미국 연준이나 미국 정부나 우리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주요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고, 지금 모든 국가의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게 경기거든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경기가 다시 정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그대로 손 놓고 있겠느냐. 특히나 금리가 급하게 하락한 상태에서 오히려 유동성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상반기 내내 좀 문제가 됐던 경기 상승의 그 속도를 좀 완화시켜주고, 경기 상승을 완화시켜준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는 경기 상승의 기간을 더욱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결국은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일단화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거치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게 만드는 효과로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할 때 아직은 정점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좀 여쭤볼게요. 코로나 국내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업종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 상반기에 1월부터 예. 6월까지, 특히 5월까지는 업종 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았죠. 업종 간 순환매가 도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시장에 뚜렷한 매매 주체가 없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중심 세력은 개인들이지만, 개인들이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들처럼 집단적으로 어떤 특정한 업종을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힘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은 올 상반기 내내 매도로 대응을 해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어떤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극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인들의 물량을 개인들이 받았다 넘겼다 반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작은 종목들 혹은 업종 간의 빠른 순환매가 돌아왔던 건 사실인데, 이건 시장의 방향에 대한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인지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은 결국 시장 중심 종목들이 형성되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심 종목은 결국은 업황이 좋아지는 쪽이거든요. 업황 좋아지는 쪽은 단편적으로 우리가 굳이 주식시장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전기차 시장 굉장히 급팽창의 원년이 이제 2021년인데,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한 6개월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지금 최근에 강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업황이 좋아지는 쪽이 빠른 순환매 이후에 주도 업종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올 상반기가 좀 다르게 나타날 텐데요. 상반기는 업종 간의 순환매가 이루어졌다면, 지금부터는 업종 내에서 업종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절대 다수의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골고루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 특정한 종목군이 집중해서, 그러니까 소수의 종목이 되겠죠. 다수의 종목이 아니라 소수의 종목들이 집중해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상승하는 종목은 줄어들지만 상승의 강도는 월등히 높아지는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바로 이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데, 올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었다면, 특히 작년 코로나 이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동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도주가 부상하게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듣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지금 여유롭지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조금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바로 네네. 질문 드릴게요. 예.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저도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하실 필요 없고요. 경기 정점에 대한 우려 하실 필요 없고, 업황이 좋아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발맞춰가고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언택트라고 하는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어떤 현상들이다. 이 구조적인 현상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4차 산업이 굉장히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요. 결국은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2차전지 업종들과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된
또 백업을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 OLED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새롭게 태동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 메타버스와 관련된 메타버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을 하고 나타내고 있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확장될지, 어디까지 성장할지, 언제 소멸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식시장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그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할 때 주가의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행된다라는 게 과거에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났던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정보들 다소 비싸다라고 생각 들지라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쪽은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저런 어떤 이유들로 시장은 항상 이런저런 이유들로 시장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을. 그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나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략들까지 들어봤고요. 시간 관계상 대표님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여유 있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홍성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